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정명서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커피, 김밥, 짜장면 이런 얘기가 나눴잖아요. 네네. 네, 저 그날 다 먹었어요. 짜장면 먹고 김밥 먹고 커피 먹고 다 먹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1번을 제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1번 뭐요? MSG. MSG. 근데 그거는 저희 집에서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그거 싫어요. 가족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 넣는 걸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예고해드렸듯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명서 작가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수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너무 재밌게 감사합니다. 네네. 잘하셔가지고 네네. 이번 시간도 너무 기대되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은 또 역사와 함께하는 네. 장소, 네네. 답사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너무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역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좀 나랑 관련 없는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좀 군대랑 좀 비슷한 건데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은 군대 자체를 좀 싫어하게 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가 좀 재미없으니까 이후에 이제 뭐 역사를 접하게 될 때 그 선입견들이 생겨나는 거죠. 재미없고 어렵고 딱딱하고 그다음에 나랑 무슨 상관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과거가 있어야 되고 과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만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종종 역사를 미래로 가는 빅데이터라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빅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또 아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역사가 사실 과거의 이야기로만 지금 딱 그 전달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역사를 현재 소개, 네. 지금 소개, 지금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역사를 소환해가지고 거기 답사를 또 같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 이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처음 갔을 때 막 책 읽고 막 논문 보고 옛날 신문 보면 이제 머리 아프거든요. 아, 네. 자괴감도 느껴지고 막 이런데 역사 답사라는 게 사실 뭐 산꼭대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고궁 가거나 아니면 뭐 서울 중심가를 걷는 거기 때문에 뭐 저도 충분히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제 실물을 딱 보게 되면 이게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고 그러지만 잘 모르다가 그 안중근 의사 남산에 가서 안중근 의사 뭐 박물관에 가면 또 울컥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실물을 봐야지 이제 그걸 봐야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답사를 다니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됐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걷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머리 아프고 이번 달에 월급 들어왔는데 이게 반나절 만에 없어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는 말을 안 듣고 막 사는 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 난 괴롭히는 것 같고 막 이러고 머리 아플 때 사실 이런 거 술 마신다고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뭐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행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 여행도 자주 가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너 서울에서 진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간단히 돌아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차 한 잔 음식 한 끼 정도 먹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좀 많이 해봅니다. 근데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곳곳, 그럼요. 곳곳에 네네. 다 사실 역사 속에 역사와 함께한 장소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음식뿐만 아니라 정명서 작가님은 이제 그 음식이 함께했던 역사적인 네네. 장소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안중근 의사가 나온 영화를 봤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 거사를 하기 전에 네. 식당을 모여서 만두를 먹는 맞습니다. 장면이 나죠. 네네. 그걸 보면서 참 저기가 어딜까라는 참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호기심에서 맞습니다.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누가 네네네. 이제 예를 들어 칼을 뽑아서 어디로 가서 누구를 찌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그냥 사건 자체를 뭉뚱그려서 배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지가 않으면 이게 실체처럼 다가오질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걷는 데가 아관파천 루트거든요. 아관파천이 경복궁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의 서울지방경찰청 앞을 지나서 경희궁 앞을 언덕을 지나서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서 정동 이제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아관파천 그러면 사실 뭐 말뜻도 못 알아듣겠고 지금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고종이 그냥 도망갔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루트로 가게 됐는지를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관심이 잘 없거나 잘 모르던 사람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답사기를 네,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책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떤 답사기인가요? 스토리 답사 여행이라는 책이고요. 네, 거기서는 지금 같은 방식, 아관파천, 갑신정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 굉장히 존경하는데 명량, 칠천량, 뭐 이런 장소들을 직접 가서 가급적이면 사건이 일어났던 그대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랑이 명량을 배를 타고 지나가 봤어요. 오. 네, 와. 울돌목인데 거기를 막 근처에 물론 저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아는 후배 도움으로 수백 군데를 연락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요트를 빌리려고 했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로마군을 연구한다. 그러면 옛날 로마군 갑옷, 투구, 샌들, 무기 그대로 입고 걸어요. 그리고 하루에 그 로마군이 이제 교본이 나오는데 25km를 걸어서 그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당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있거든요. 네,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 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근데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거의 코스프레 수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트를 빌리려고 전화해서 저기 울돌목 지나가려는데 미쳤냐고. 왜냐면 10노트가 넘기 때문에 그 배보다 속도가 낮은 걸로는 못 지나가요. 네, 조함이 안 되고 조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트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렇게 그 울돌목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거기에 정확히 6시간마다 조류가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시간이 있어 봤는데 막 미친 듯이 가다가 서서히 줄고 어느 순간 딱 멈춰요. 몇 분 정도. 그러다가 물이 다시 바뀌거든요. 그러면 진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트 자체가 그 무빙워크 있잖아요. 그게 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배가 그냥 조금만 엎어져서 뒤집혀지면 이제 뭐 다 죽는 거죠. 그거 끝나는 거죠. 스릴이 장난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배들 지나가는데 다른 배들은 엄청 큰 이제 배들이 지나가고 이제 제가 탔던 건 빌린 건 작은 보트여갖고 진짜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이제 앞뒤로 흔들리고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순신 장군도 한번 대봤다가 네, 다음에 이제 왜군도 한번 대봤다가 네, 그런 루트를 한번 다니고 그러니까 보통 명량 답사를 간다 그러면 이제 육지로 가서 이제 바라보고 끝인데 저는 한번 직접 우리가 가봤죠.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질문 이 네네.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 컨텐츠라서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데 혹시 그 작가님만의 네. 약간 비법이라고 하는 비법, 차별 네네. 이런 책들도 꽤 많은데 다르시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그걸 직접 또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싶어서. 약간 영업 비밀이긴 한데 네네. 제가 또 문화의 놀자 그리고 네네. 시녀TV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최대한 안 걷습니다. 답사라고 그러면 언제 막 걷는 거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걷는 건 좋아하지만 필요한 곳만 필요한 것만. 이게 또 많이 걸으면 안 보여요. 사람이 오래 걷다 보면은 시선이 내려가요. 우리 정리 좀 해야 되겠다. 피곤하니까. 걷는 건 좋아하는데 많이 걷는 건 그럼요. 안 오래는 좋아한다. 안 걷는다. 네. 훌륭하신데요? 이게 사람이 그리고 오래 걷다 보면 시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변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오르막길로 잘 안 걸으려고 하거든요. 네, 버스 타고 올라가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방식 딱 필요한 장소만 걸어서 집중력 있게. 그래서 저 뭐 답사를 할 때 막 한 6시간, 7시간 하는 건 아니고 뭐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관파천 루트 자체는 30분이면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분 걷고 추가해서 정동을 조금 더 살펴보거나 거기서 이제 또 덕숭 연결돼 있으니까 덕숭 다 봐도 사실 3시간 이상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맹목적으로 걷거나 맹목적으로 뭔가 바라보게 되면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쉽지 않고 그럴 때는 중간중간 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루트를 짧게 하거나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리는 걷지만 필요하지 않는 거리는 안 걸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뭐 이렇게 좀 어렵고 딱딱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현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제 또 아관파천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관파천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그쵸. 요즘 네.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사실 생소하고 그렇죠. 어려운 말이기도 그러니까 해요. 여기서부터 설명해요. 아관파천이 무슨 뜻이냐면 아관은 이제 러시아를 당시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관리인가? 그래서 아라사 공관이라는 뜻을 줄여서 이제 아관이라고 불렀고요. 왜냐하면 러시아 네네. 그다음에 관인 공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관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좀 줄여서 예. 아라사 공관인데 줄여서 아관이라고 불렀고요. 반대로 비슷하게 이제 미국 공사관은 미관, 뭐 영국 공사관 영관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파천은 뭐냐면 이제 하늘이 깨졌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옮겨갔다.
이제 임금이 그곳으로 피난을 갔다라는 뜻이라서 그런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네. 합쳐서 아관바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부르고 이제 그 옛날 이제 나라 이름을 한문으로 다 음차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영국 같은 경우 잉글랜드 그냥 영국, 뭐 아메리카 USA도 그냥 미국 이렇게 불러서 그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뭐 이탈리아는 그냥 이태리라고 부르고 프랑스도 지금 사실 불란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건 익숙한 나라고 다른 몇몇 나라는 좀 다르게 부른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뭐 말년? 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말년이고. 이제 그 군대 말년처럼. 네네.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나 이렇게 화란이라고 불렀고. 화란이라고 그러고. 근데 오스트리아는 뭐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뭐라고 불렀냐면 오지리라고 불렀습니다. 오지리. 오지리요? 네네. 너무 뭐 이상하다. 재밌는데요? 그렇죠. 지지리하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하면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 다 웃거든요, 여기서. 어.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한번 좀 웃겨줄 수 있는. 오지리. 오지리. 네, 포인트를 오. 한번 주. 여기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이 오면 퀴즈 한번 내서 간단히 선물 한번 주고. 어. 이거는 그렇죠.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짜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네. 오지리 이렇게 네, 그렇죠. 한번 질문하시면 재밌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모르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한번 오스트리아? 알죠. 네. 오지리. 네. 자, 작가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개인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답사했던 곳을 책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책으로 기획을 한 다음에 답사를 하는 건가요? 사실 이 답사기라는 게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책으로 하겠다라고 만들면 사실 많이 못 가거나 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아직도 그렇지만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거든요. 왜 이때 예를 들어 명량에서 아니 배가 13척인데 상대방 배는 300척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막 엄청나게 전사자 많이 나오고 막 진짜 겨우겨우 이긴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명량해전 관련 기록 보면 조선 수군의 전사자는 다 해도 10명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것 또한 6, 7명은 겁에 질려서 그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치다가 실종됐던 이제 녹군들이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거의 없어요. 저도 그 자료 읽었어요. 깜짝 네.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실제로 가서 보니까 라는 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폭이 진짜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몇 척으로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10노트가 넘기 때문에 당시 놓여졌는 배로는 죽었다 깨도 10노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수백 척이 아니라 수천 척이 있어도 그 조류가 바뀐 이후에는 못 넘어가죠, 거기를.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버티고 조류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쓴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잘 이해 못하죠. 그냥 우린 육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조류가 바뀌었대. 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제가 보트를 타고 가니까 이 조류가 바뀐다는 게. 그리고 내가 탄 배가 조류 이상의 속도를 못 낼 때 내가 무슨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죽음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던 순간 그때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정말 배가 뒤집혔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구명조끼면 상관없어요. 10m 넘기 때문에 저 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네네. 진짜 지형, 지세 이런 그렇죠. 것들을 정확하게 네. 읽고 네. 분석하고 해가지고 딱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만약에 그냥 진도대교나 이런 데 올라가서 내려다 봤으면 물살 쎄네. 이 정도만 느꼈을 텐데 제가 직접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껴봤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느꼈기에 이제 답사기를 쓸 수 있었고요.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역사를 알아야지 하고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책으로도 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아마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책으로 한번 내볼까요? 라고 이제 제안이 와서 됐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이제 답사기를 생각하고 책을 내려고 이제 답사를 다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역사 속에 처음에 아까 제안을 해주신 네네. 아간바천 네. 그 역사에 한번 저희를 이끌어 주시죠. 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고 왜냐면 일국의 군주가 한 나라의 공관으로 대피한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러긴 한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였고 그게 진짜 일본의 침략을 몇 년 동안 막아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유폐되고 이제 영웅에도 나왔지만 이제 그 진짜 그 명성황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른 나라의 군인 낭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한테 권리적거린다고 그 나라에
그 왕비를 죽인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딱 그 외국인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이랑 딱 생활하시고 사실 네네. 이거 아간파천 자체가 왜 도망을 가? 왜 네네. 피신을 하지? 이런 생각부터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얘기부터 이제 간단히 또 네네. 설명하시면서 해주시면 네네. 더욱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왕은 진짜 그 경복궁에 유폐돼서 어느 정도였냐면 수라상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독살당할까봐.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져온 철가방, 이제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에 들은 통조림이랑 계란만 먹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심리적인 게 왜냐하면 그 궁에서 네네. 그렇게 이제 사실 유폐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기 부인이 건천궁에서 죽었으니까 네. 경복궁 안에서 네. 죽었으니까 자기 다음 차례 이제 자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절부절, 그렇죠. 뭐 불안, 공포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벌어진 게 춘생문 사건이라고 군대를 움직여서 탈출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비밀이 누설돼서 실패했어요. 그게 네. 유명한 궁에는 비밀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은 왕이 직접 탈출해야 돼요. 그것도 세자랑 같이. 네네. 왜냐? 왕만 탈출하면 그냥 왕 폐위하고 세자를 왕으로 세우면 되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탈출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때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명성황후 때문에 쫓겨났던 엄귀인이라는 이제 그 여성이 들어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종을 멘탈을 이제 케어를 해주는데 이제 가마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마가 처음 저 밖에 있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익숙해지니까 처음에 이게 검사도 하다가 근데 어느 날 그 엄귀인의 가마에는 고종이 뒤에 숨었고, 뒤에 그 다음에 엄귀인이 데려온 시녀의 그 가마 뒤에는 몸종이 뒤에는 그 세자가 숨어서. 심지어 가마꾼도 몰랐대요. 왜냐면 가마꾼 거기 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건춘문으로 나가서 영추문으로 나가서 전성역으로 아마 지나가는데 경희궁 지나서 오른쪽으로 턴해서 가는데 제가 걸어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하지만 고종한테는 그 30분이 30시간처럼 걸렸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네. 전속력으로 그렇죠. 갔을 것 같아요. 가마꾼도 몰라서 가마꾼은 그러겠죠. 아니 뭐 우리 많이 뭘 드셨길래 이렇게 무거워? 뭐 가마꾼도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라사 공사관의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정문도 아니고.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탈출했죠. 그럼 이제 그 루트를 그대로 걸어보면서 역시 고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일국의 군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최단 루트가 어디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좀 가슴 아픈 게 경희궁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었으면 그 경희궁으로 들어갔겠죠. 하지만 경희궁은 본인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라사 공사관으로 탈출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은 이제 이게 고종에 대한 호불호나 고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떠나서 일국의 군주가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저기까지 갔을까라는 당시의 상황들을 좀 떠올리고 사람들과 이제 저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서부터 어디 아니면 지방으로 피신하는 게 어땠을까서부터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가게 왜 되면 굳이 그리고 또 왜 굳이 러시아 그렇죠. 거기 또 일본을 피해가지고 네네. 또 딴 나라 그렇죠. 거기에 선택의 또 여지가 갔나 없지 이런 않았을까요? 얘기들도 나오고 처음에 이제 미국 공사관으로 가고 싶어요. 춘생문 네. 사건 때 아마 탈출했으면 이제 미국 공사관으로 갈게 얘기를 그랬으면 이제 미간 파천이 됐겠죠. 근데 이제 실패했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개입을 좀 꺼렸죠. 당시 일본의 동맹이 이제 그 영국이었기 때문에 또 영국이랑 사이가 나쁜 게 러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받아들여주면서 이제 아간 파천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 식의 과정을 한 30분 정도 걸으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밀접한 데가 바로 옆에 이제 그 덕수궁이랑 정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렀다가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인데 들렸다. 거기 또 이제 고종의 길이라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루트가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정동의 옆길로 이제 덕수궁 옆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덕수궁 그다음에 정동길 걸으면 대략 뭐 중간에 잠깐 쉰다고 해도 2시간 반 이 정도 걸리면 진짜 그 체력이 없거나 진짜 난 가기 싫어 이런 사람 제외하고는 그냥 진짜 가볍게 반나절만에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그 공간은 또 예쁜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기가 네. 너무 좋은 공간이기도 그리고 또 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한옥에 많이 못 살잖아요. 하지만 한옥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옥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되게 예쁘고 이런데 이제 덕수궁이 또 이제 석조전이나 뭐
뭐 이제 중명전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걷고 하나 보고 10분 걷고 하나 보고 그다음에 정동은 이제 참 걷기 편하니까 뭐 궁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결합해서 보면 되게 이제 좀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루트는 제가 한 200번 넘게 가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아간파천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좀 네네네. 해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그 작가님께서 답사를 하고 역사를 얘기해 주시니까 네네. 그냥 듣고 설명해 주는 강사랑 네네. 확실히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렇죠. 직접 본인이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걸었기 때문에 네.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제 또 가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갔을 때 어떻게 가야 되고 뭐 해야 될지 거기도 이제 최대한 오르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짧게 걸을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걷기 굉장히 좋고 또 근대사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어려운데 그 근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기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뭐죠? 뭐요? 이제 요거는 갈지 안 갈지는 미리 결정 안 하고 갈 때가 좀 많은데 네. 제가 오르막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거기에 유일한 오르막길이 하나 있어요. 서울미술관. 아, 맞아요. 네네. 그 건물이 있거든요. 언덕 예. 위에. 근데 그 건물이 옛날에는 이제 대검찰청이었고 대검찰청. 네,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일본 시대 때는 이제 그 법원이었어요. 법원 건물.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재판을 받았던 곳인데 거기 입구 그러니까 앞쪽은 남겨놓고 뒤쪽을 신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맞아요. 거기 양쪽에 이제 경사로 슬라이딩 돼 있는 경사로가 있어요. 마차나 자동차가 올라가서 예. 쓸 수 있게. 거기랑 본관 건물 틈에 보면 그 머릿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춧돌이 하나 있는데 주춧돌. 거기 지금은 살짝 지어놨는데 거기가 그 메이지 2년 11월 조선총독 제등실이라고 한문이 써져 있었어요. 아. 지금도 살짝 남아 있어요. 주춧돌이? 네네. 그러니까 1928년이거든요. 28년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총독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었거든요. 예. 이 총독의 이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남겨놓은 거죠. 네, 남겨놔서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가서 보여주면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멘트로 발라서 막아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조명 같은 거 해서 설치해서 여기에 뭐가 있고 해야 되느냐. 자,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내요. 왜냐면 역사는 저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참 대단하시네. 이게 저기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네, 경사가 진 것도 알고 네네, 있고 네. 그 저 총독의 이름이 아직도 있는 것도 알 수 맞습니다. 있고 설명. 그러니까 이거 마치 우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 네네. 결승전 현장에서 그렇죠. 그걸 보고 오셔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랑 네. 기사를 보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그러니까 다르죠. 이거는 뭐 그냥 천지 차이네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월드컵 얘기하셨는데 그 월드컵 결승전에 제가 80인치 TV로 봤어요 그거. 네, 집에서 편하게. 와. 근데 야 다 보이잖아. 심지어 그렇죠. 땅구멍 다 보이는데 네.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없죠. 네, 그런 거랑 뭐 그분의 똑같아요. 이야기- 왜냐면 이야기하고는- 사실 이게 시각적으로 얼만큼 많이 보이고 이런 것보다 현장에 있는 그렇죠. 이 감정, 현장에. 느낌, 예, 감성이라고 하죠. 사실 뭐 예. 제가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럼 뭐냐면 제가 갔을 때 제 감정, 말씀하신 제 느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근데 진짜 오래 정말 갔으니까. 너무 지금-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정말 전달이 돼요. 보고 와서 그런지 직접 네. 보고 오셔서 자신감이 네네. 넘쳐 보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힘을 약간 빼세요. 자신감이 너무 넘쳤어요. 네, 사실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지금 지금 화폐박물관이라고 부르는 옛날 한국은행. 건물 아, 아시죠? 네네. 얘기해 주세요. 예. 얘기해 주세요. 거기가 약간 성체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도 출입문 옆에 원래 주춧돌이 있고요. 거기는 그 유명한 2등 방문의 이름이 있었죠. 이등방문. 왜냐면 이제 그 통감이었을 때 완성이 돼서 거기 자기 이름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금은 이제 글씨는 안 적혀 있고 주춧돌 자체만 남아 있거든요. 또 보면 또 우리 또 2등 방문, 는 또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또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처단당한 그 상징적인 악당이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도 거기 있었죠. 이등방문. 네네. 이등병도 안 되는 그 사람이에요. 안 되죠. 네, 나쁜 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역시 지금은 이제 너무 거기 눈에 띄는 곳이니까 이제 주춧돌만 남아 있고 이름은 지워져 있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역사의 흔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역사는 멋있네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네. 작가님 책에서 보면 이 아간파천이 유일하게 이제 육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육지에 네. 대한 얘기. 근데 이제 뭐 사실 전투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상자도 없었고 그냥 네. 뭐 긴박한 상황인 건 알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외세와의 격돌이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라는 게 꼭 뭐 총을 쏘거나 칼을 대거나 뭐 이렇게 칼을 휘두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그 다음에 이 아관파천과 아관파천 앞에 있었던 뭐 을미사변 이런 사건이 다 엮인 결과물이 이제 아관파천이었고, 이게 1년 동안 아라사 공사관에 있다가 나온 결과물이 이제 대한제국이었거든요. 대한제국. 네네네. 그게 한 뭐 13년 정도밖에 존속을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가장 마지막에 존속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바로 거기였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1910년에 이제 우리 교과서 옛날에 했던 한일합방, 뭐 병합 이랬을 때 사실 그 시기 자체는 큰 사건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조용히 병합됐다. 왜 그러냐면 싸울 사람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싸우다가 죽거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간도로 망명을 가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1910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조용히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1910년만 보면 그럼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반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단견이고 그 앞에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시절까지 같이 엮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꼭 총이나 뭐 대포를 쏘지 않아도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아관파천을 꼽죠. 네. 근데 진짜 확 와닿네요. 진짜 총 없는, 네네. 총만 없었지, 총 없는 정말 치열한 네, 그런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TV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다 전쟁을 겪잖아요. 지금 촬영도 전쟁일 거고, 또 한국 사람들은 뭐든 전쟁처럼 치러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 남들은 그냥 대충 해도, 프랑스 사람 대충 하고, 뭐 영국 사람 대충 하고, 미국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일을 정말 목숨 걸고 전쟁처럼 해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면 역사 속의 장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육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다, 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돼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네네. 이 조선과 바다는 사실 뗄래야 그쵸. 뗄 수 네네. 없는 그쵸. 많은 역사가 네. 있잖아요. 뭐 그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아까 웃돌목. 네. 네네네. 울돌목. 울돌목 그다음에 또 이야기고. 제가 칠천량은 진짜 요트 타고 가봤고요. 칠천량이요? 네, 그거 우리 대표했던 전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거기가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에 있는 좁은 양이라는 게 이제 좁은 해협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명량처럼. 맞아요. 여기에 이제 조선 수군, 원균이 이끌어도 조선 수군이 이제 정박해 있다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서 이제 진짜 대포 한 방 못 쏴보고 전멸당한 전투였는데, 우리가 가보면서 느낀 게 여기 앞뒤로 막으면 끝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해협이니까 이제 앞뒤 진출로만 막아버리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배설이 이끌었던 배 12척 말고 상당수 많은 배들이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사실 그때 뭔가 이제 정확하게 짠 게 아니라 그냥 조선수군이 도망쳤대 해서 우당탕탕 퉁탕 했던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뭐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원균이 싸우다 죽었다. 맞아. 예. 근데 원균은 어떻게 죽었는지 못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원균이랑 같이 있었던 그 선정관이 네. 임금한테 보고했던 건 뭐냐면, 그때가 더울 때라 옷이 더우니까 원균이 옷을 거의 다 벗고 막 도망가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이 사람 왼쪽으로 가고 막 올라가 도망갔는데, 좀 이따 칼든 왜군 몇 명이 쫓아갔더라.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원균이랑 그때 같이 있었던 그렇죠. 장면 네네.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 선장관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근데 드라마 보면 맨날 싸우다 죽잖아요. 저는 네.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싸우다 죽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네네. 싸우다 죽었다는 기록 자체는 아무도 본 없다. 사람이 없다. 원균은 거기서 전사한다고 또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살아있었다는 소문, 그 다음에 살아있는 원균을 봤다는 사람의 증언을 들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이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매몰되지 않을 때 그런 거 있고, 또 기억나는 건 이제 강화도의 이제 신미양요. 네. 네, 현장도 제가 가봤거든요. 신미양이요? 네네. 광성보의 전투에서 벌어졌는데,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미군은 3명 전사하고요. 이제 조선군은 그때 현장에서는 한 250명, 300명 정도. 그 다음에 막 전체 전투에서는 뭐 거의 한 400명 정도 전사 내진 실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졌다. 뭐 한 번 못 해보고 졌다라고 나오지만, 오히려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진지 안에서 2시간 동안 포격을 얻어 맞았는데 항복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버틴 거죠. 이게 사실 완전 코너에 몰렸듯이. 맞습니다. 네네.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 현장에 갔더니 이제 거기 이제 미군 루트로 가봤거든요. 초지진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길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서 대포를 몇 시간 동안 맞고 광성보에서 버텼던 조선군도 정말 대단했던 거였고, 미군이 거기서 더 못했던 건 뭐냐면,
조선군이 너무 치열하게 반격을 해서 사상자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총알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전체 보유량의 절반 가까이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전투를 못한 거예요. 원래 거기 점령하고 나서 뭐 프랑스군처럼 강화성으로 더 들어갔어야 됐는데 여기도 이 정도인데 야 더 들어갔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 그 다음에 총알도 다 썼어.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남겨놨던 미군 해병대나 미군 측 기록 보면 자기는 수많은 전쟁터를 겪었지만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병사들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상자 비율이 1대 100이다라는 것만 놓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또 원래 또 그 전쟁에는 보면 이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뭐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또 상대방 적군이 또 네. 너무 또 잘 그렇죠. 싸우고 이러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존경심이 그렇죠. 또 저절로 생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미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철수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군도 엄청 무서워했고 이순신 장군을 뭐 이름도 잘 몰랐지만 거의 자연재해급으로 좀 무서워했고 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너무 당당했잖아요. 나는 네. 암살자가 아니다. 전쟁포로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지만 나는 그러니까 그 민간인 법정 말고 군법에 하는 거기에다 군사 법정에 세워라. 그리고 직업 뭐냐? 이제 판사가 물어볼 때 독립군 장군이다. 라고 하니까 무직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아니다. 독립군 장군이다. 라고 당연히 얘기했고 시바 도시치를 비롯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해서 유묵 받아놨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이제 표상인 위국헌신 군인본분이 사실 그때 시바 도시치한테 써줬던 글이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역사가 얼마나 급류를 타고 흐르면서 그 안에서 누가 떠오르고 누가 살아남는지를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해외인 뭐 미국이나 이런 그 전 세계 해군에서는 네네. 아주 뭐 존경하는 전설적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3대 제독이라면서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교전비, 이제 사상자 비율이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건 그냥 조선 측의 과장된 기록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 사실을 알고 나면은 이제 훅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드미럴 리라고 이제 제독이니까. 제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군 측에서도 이순신 장군 대신에 이순신 제독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어드미럴 리면은 뭐 왜냐면 해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넬슨이나 뭐 넬슨 있고. 그렇죠. 네. 넬슨인데 트러팔가 해전에선 사실 그 영국 해군이 훨씬 유리했죠. 영국 해군이 원래 프랑스 해군, 스페인 해군보다 잘 싸우고 유리했어요. 영국 해군이 지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었죠. 네,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당시 전력을 생각하면 영국 해군이 질 일은 없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다른 해전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물량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는데 뭐 다른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대부분의 전투를 보면 일본군이 훨씬 우세한 적이 그렇죠. 많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공세에 나섰다가 함정에 빠진 적 많았고 전사자 비율은 엄청나게 적었고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막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영웅이 아니라 성웅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근데 네. 완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장을 선택할 때를 보면 명량 정도로 제외하고는 명량이나 노량 정도로 제외하고는 이미 머릿속에 계산을 다 끝내놓고 그 이제 또 명량 후속편 우리 한산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영화 한산. 네. 너무 긴박했어요. 막 코앞까지 오고 실제 기록을 보면 그딴 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여유 있게 이겼다고. 그냥 이렇게 쓸려 나오고 하객진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족족 그냥. 두들겨 팼어요. 너무 쉽게 이겼다고. 너무 쉽게 전사자도 10명이 안 넘고요. 네. 힘든 것도 영화 보면 막 진짜 코앞까지 와서 코앞까지 와서 딱 돌리더라고요, 갑자기. 와 하는데 그딴 거 없었고요. 네, 그냥 여유롭게 그냥 쏴서 다 부셨어요. 그때 네. 지휘관도 거의 죽다 살아났고 일본군 지휘관도 하니까 근데 영화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극적인 장면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짜 견례량이라는 거대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머지 전투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와, 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 사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저는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수가 소수에게 빚을 진 거다. 라고 얘기하죠.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 그때 상황을 보면 반란 일으켜도 이상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다 맞아, 살아났지. 맞아. 예. 어머니는 또 자기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러 배를 타고 왔다가 배 안에서 돌아가셨지. 자기 아들 죽었지.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냥 미안하다라고 했더니 배는 열 몇 척밖에 없고 일본 수군은 코앞까지 왔고 임금은 야 그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육군을 올라가라라는 이제 헛소리나 해대고 그때 그 장계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아, 맞아. 네. 네, 근데 그 장계 보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구석을 하나 찾았어요. 뭐죠? 뭐죠? 거기서 보면 자기를 미신이라고 불러요. 미미한 신하. 근데 이순신 장군은 본인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하 누가 몇 척을 부수고 누가 몇 척을 부수고 원균 나쁜 놈이고 요 정도는 썼지만 본인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장계를 쓸 때 미미한 신이지만이라고 썼어요. 그거는 어떤 선조를 바라보는 본인의 어떤 심정? 아, 심정, 네, 본의 그걸 이런 좀 역설적으로 부분들이- 좀 네네.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명량도 가봤고 칠천량도 가봤기 때문에 그때 이순신 장군의 심정을 아마 100분의 1 정도 이해했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장계를 다시 보니까 네네. 아 이게 이런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답사하면 그런 장점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우리 현장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답사하시면서 사실 뭐 그렇게 편안하기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뭐 진짜 힘들고 네네. 무섭고 뭐 이런 네네. 것도 있고 그런데 답사하시면서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고 아, 그다음에 또 네네. 되게 뭐 아쉽고 속상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제가 다크 투어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서대문 네네. 형무소 갔을 때 항상 그 생각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가면은 이제 독립운동가들 갇혀 있는. 예.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의 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뭐냐면 수영 카드가 방에 전체 꽂혀 있어요. 동물 생포했듯이 묶어놓고 사진을 찍어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맹수 사냥하고 나면 이제 맹수 멧돼지 시체 갖다 놓고 주변에서 총 든 사람들 이렇게 그래요, 서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사진 전리품? 찍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이제 찍어놓고 수영 카드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데 아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감옥살이. 예, 뭐 스튜디오랑 비교할 수 없죠. 춥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다음에 감옥에 보면은 화장실도 붙어 있기 때문에 저 여름엔 냄새 엄청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위생 문제도 어떻게 있고. 살아요? 예, 뚝하면 와서 고문하고 네. 그런 것들을 견뎌냈던 시간들이 눅진하게 녹아내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옥사들 특히 이제 유관순 열사 갇혀 있던 여옥사 있거든요. 네.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또 그 와중에 1920년에 3.1 만세운동 1주년에 또 모여서 반항을 해요, 또. 거기서 또 두들겨 맞을 거 뻔히 알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모여서 노래 부르고 아이고, 저항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역사를 다수가 소수에게 진 빚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피와 눈물, 고통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우리가 건국을 하게 되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랑 아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피와 눈물, 희생들이 계단처럼 쌓이고 강물처럼 흐르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좋습니다. 뭐 이런 게 된 거죠. 네. 자, 뭐 역사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역사에 뭐 작가님 뭐 만약이라는 건 없겠지만 네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광해군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에 만약은 없는 그렇죠. 거지만 뭐 저는 이제 전공자는 아니고 작가니까 네. 일단 그쵸, 작가의 상상력으로. 작가의 네네. 상상하면 정묘호래나 병자호란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오. 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형편없이 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당시 후금이나 청나라가 조선을 걱정했던 건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저기 그 명나라랑 싸울 때 얘들이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라는데 광해군은 계속 어쨌든 이제 선을 안 넘었잖아요. 네. 그 후금이나 청이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광해군이 있는 한은 이제 후반 걱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뭐 조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대 관계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네. 수준으로 끝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설사 전쟁이 나도 병자호란은 진짜 전쟁에서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경선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는데 그 심지어 보고하는 전령보다 더 빨리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와서나 발견한 거고 강화도로 도망을 쳐야 되고 만약에 강화도로 도망쳤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나마 네. 강화도로 도망도 못 쳤어요. 그냥 길이 끊겨버려갖고 이제 청나라군이 더 빨리 내려온 거였죠. 예, 그러니까 국경선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반도를 반이나 지나온 군대보다 한양에서 강화도 가는 길을 더 늦게 가버린 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에 갇히고 나니까 왕이 거기서 갇히고 나니까 다른 군대가 할 수 있는 건 와서 구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재밌네. 여기 늦으면 위험해요.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역적이라는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군대가 그렇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막 남한산성 오다가 각계격파를 다 당해서 쌍영 뭐 이런 데서 다 전멸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항복해버리는. 네, 그 자존심이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항복하잖아요. 삼전도에서. 그리고 이제 칸이 야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한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탄 배를 탔는데 이제 잘못해서 뒤에 남겨져 있다가 또 쟤네들이 무슨 차일지 모르고 야만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임금을 자기가 타려고 임금을 잡아당긴 사람도 있었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시로서 임금 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손을 대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이제 뭐 조선이 항복하고 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이거를 표현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그거였었어요. 그 모자를 발에 신고 신발을 머리에 쓰는 꼴이다. 라는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그렇게 붕괴됐던 네,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단 안 났을 것 같고 협상을 잘해서 두 번째 전쟁이 나도 광희군 정도 되는 인물이면은 이제 그 병자호랑 같이 이렇게 바보 같이 이제 남한산성에 도망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차라리 아주 남쪽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강화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둘 다 못 해버린 거잖아요. 인조는 어물쭈물하다가 광희군은 이제 뭐 그럴 일은 저기 없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병자호란의 모습이 좀 달라졌지 않을까라는. 잠깐 지금 재밌다, 사실 역사. 우리나라 네. 보면은 요즘 뭐 몇 해 전부터 계속 보면 네. 그 사극 역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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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극 네. 이렇게 아, 열풍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정말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란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사극이 또 그렇게 시청률이 높고. 맞습니다. 네, 네. 그 역사 컨텐츠에 대해서 사실 대중들이 관심이 되게 높고 네, 네, 영화도 네. 마찬가지고 뭐 천만 들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 네, 네. 컨텐츠 역사 그 의식이나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떠세요? 뭐 보시기에? 당연히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왜냐면 저도 역사물 좋아하는데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제안이 오거나 책 판매량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 국력의 상징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력의 상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질문하는 게 우리 민족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왜냐하면 뭐 영토상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적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위권에 진입하고 있고 제가 프랑스에 가니까 이제 뭐 사실 한류라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네, 뭐 한국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네, 그다음 한국 드라마 봤다는 사람, K-팝 좋아했다는 사람, 뭐 한글 같은 것도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이게 높아졌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을 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응팔 같은 드라마 나온 게 저는 그 지금도 못 살면 옛날에 못 살았던 게 추억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보기 싫죠. 네, 근데 이제 가슴 아프죠. 자신 있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린 잘했었다. 그렇죠. 이제 저런 데서 지금 여기까지 발전이 맞다. 왔다라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역사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의 장점들을 가지고 지금 승화시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타인에 대해서 배려해 준다든지 뭐 그건 이제 지금 손 안 대는 뭐 그런 거랑 좀 같은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그러네요. 네. 자, 다녀오신 답사지 중에서 네네. 세대별로 걸었으면 하는 거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이 갈 수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네, 서촌입니다. 네네. 서촌이 이제 수성동 계곡도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윤동주 문학관서부터 이제 창의문 고개, 아니면 창의문 고개서부터 이렇게 수성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제가 산 걷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거기 내리막이거든요. 네, 내리막. 그 내리막, 이제 윤동주 문학관 보고 이제 이제 수성동에 내려와서 이제 서촌으로 시작하면은 거기 이렇게 골목길. 골목길 네. 자체는 이제 그 개발이 좀 덜 돼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중간중간 음식점 맛집 많이 있습니다. 네, 맛집 많이 있고. 좋죠. 그 미술관 같은 것도 있고 옛날 건물 자체. 그러니까 걷다 보면 주말에 가면 또 플리마켓 많이 열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가다가 맛집 못 찾았다. 통인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통인시장에서 엽전 사갖고 먹어봐도 되고 거기서 다시 큰 길로 나오면 어디냐? 경복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와서 경복궁 이렇게 돌아보고 딱 끝내도. 제가 거길 추천드린 이유는 네. 등산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럼 수성동 계곡 내려오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플리마켓이나 이런 데서 예쁜 거 보고 싶어하는 우리 딸. 갈 수 있는 그런 예쁜. 다 같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 네. 우리 남동생. 네, 거기 통인시장서부터 중국집 뭐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런 데 있고 역사에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무뚝뚝한 우리 삼촌은 서촌이 또 대한민국이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두 명의 시인 윤동주와 윤동주. 이상이 있거든요. 이상 날개. 네, 그렇죠. 윤동주 문학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이 머물렀던 하숙집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상의 집이라고 이상 시인이 잠깐 살았던 친척집이 이제 미술관 이제 전시관으로 개조돼 있어요. 네, 맞아. 너무 잠깐 살았네. 네네. 거기 너무 잠깐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큰 길로 다시 나오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통일시장, 네. 그다음에 또 맛집 거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경복궁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곳이죠. 네네.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야, 너무 재밌다. 정말요. 네. 이게 역사 속의 네. 장소를 산책하듯 맞아요. 답사를 부담 다녀왔네요. 없이. 순식간에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명석 작가님하고 정말 오늘 타임머신 시간 여행한 기분이에요. 네네. 저희한테 예약을 좀 해주시면 네, 작가님을 네. 모시고 다시 네. 한번 또 역사 속의 장소를 여행할 수 있고 답사할 수 있는 같이 시간을 가면 좋을 것 또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소정의 경비는 드려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알찬 시간을 또 여러분과 함께 가졌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명섭 작가님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야 놀자!